그러면 네.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아까 뭐 0.75든 뭐 퐁당퐁당이든 그렇게 한다고 치면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네. 한다고 치면 한 4.5나 4.25 네. 좀 조금 좋게 본다면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5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내리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하신 네. 거고 어느 정도나 어느 폭으로나 언제부터 예상하세요? 저는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음, 제가 미국이 만약에 6월에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국은행도 바로 그거를 직후. 한두 달 한두 달 정도 따라서 바로 내리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하고요. 음, 지금 저희가 사실 금리라는 게 저희가 맞닥뜨리는 금리라는 게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준금리는 하나지만 저희가 시장금리. 금리는 뭐 시장금리라는 게 너무 많은 금리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대출하실 때 금리, 예금하실 때 금리, 또 부동산은 부동산 PF에서 그렇죠. 조달금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요 금리들이 공통점은 그래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묶여 있는 금리들이죠. 다 요거 그렇죠. 연동돼 있는 예, 금리들이죠. 그러니까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리의 어떤 기조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들은 뭐 이 관계자분들한테 들은 얘기는 이 금리 인상 있기 전에 부동산 PF 같은 데서 금리 조달할 때 자금 조달할 때 금리가 한 3, 4%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지금 금리 조달, 이 자본 조달하려고 하면 한 12%에서 13% 정도 조달을 한대요. 예, 그러면 세상에 어느 부동산 사업이 물론 12% 13%낼 수 있죠. 예, 뭐 낼 수는 노른자에 있죠. 하면 할 수 예, 있죠. 예,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안 되죠. 예, 그걸 버틸 수 있는 사실은 업권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든 요걸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 음, 정부가 뭐 금융당국이 들어가서 사후적으로 옥석을 가려서 잘 될 사업은 우리가 살려주고 안 될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지금 그런 방침이고요. 그런 예, 방침인데 예, 그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컨트롤은 결국은 금리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될 이유도 올려야 될 이유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존재하는 상황인 거죠. 가뭄에 위에서 비를 한번 뿌려주긴 뿌려줘야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확하신 표현인데요. 예, 연준에서 전에 이사를 했던 제레미 스타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예, 그분이 통화 정책은 바위 틈까지도 적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는 때까지 기다려 줘야 이제 경제가 안 망가지는데. 네. 그러니까 망하는 기업들이랄지 이런 물론 이제 한편에서는 구조조정이 선순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상처가 덜 받으면서 이제 나라 경제가 잘 되는 게 우리한테 좋겠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 보다가도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했었던 금융안전보고서의 이자 보상 배율이랄지 네, 이런 것들을 네, 보면 너무 심하게 영업이익이 턱도 없이 못 미치는 네, 이자도 못 내는 네, 기업들이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60, 한 7% 네,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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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70%에 네, 가깝던데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옥석을 가린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다 돌이거든요, 쉽게 네, 말해. 맞습니다. 그럼 중소기업 우리나라는 다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네, 중소기업의 한 70%가 다 돌이야. 네, 근데 돌을 다 캐내버리면 네, 옥이 한 30%밖에 안 네, 남아.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나라 전체가 이제 막 엄청나게 될 네. 텐데 이거는 어떻게 이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안 살려주는 것인지 그것도 다 운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거는 사실은 예, 제가 뭐 금융당국이 아니어서 예, 저는 잘 모르겠으나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예, 구조개혁, 구조조정 같은 건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70%짜리 돌을 한 번에 빼내버리면 물론 그 빼내는 것도 그렇죠 불가능하겠지만 그걸 예, 한 번에 빼내버리면 그 경제가 남아 그건 나겠습니까? 남아나지 그거는 않죠 시간을 예, 두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예, 시간을 두고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산업 구조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사실은 향후에 조금 잘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야 음, 아니면 이미 조금 뭐 트렌드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힘든 기업이야 이런 것들을 음, 구분해내는 작업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예,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들의 임기를 넘어가는 지금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3, 4년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 그러면 예. 사실은 이쪽에서 하다가 저쪽에서 또 방향 틀었다가 이쪽에서 하다가 저쪽에서 방향 틀었다가 사실은 이게 일관적으로 되기가 되게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래프 자체가 하는 그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2022년에 그나마 그래도 그 비슷비슷하게 전년도까지 쭉 유지됐던 것들이 갑자기 2023년 상반기 때 이렇게 확 올라와 네, 버리니까 네. 그만큼 뭐 기업들이 지금 힘들어졌다는 네, 거를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저게 저 뭔가 바뀌려면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경기가 좋아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 경기가 좋아진다는 게 저희에서 뭐 램프에서 진이 나와라 그럼 아. 진이 나오는 것 같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경기가 좋아지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그러니까 방법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잘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IMF에서 1년에 한 번씩 각 나라들을 돌아다닙니다. 예. 팀을 짜서 음, 미션이라는 걸 해요. 음, 미션을 해서 한국에 와서 뭐 한국은행도 가고 기재부도 가고 음. KDI도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예.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네.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가면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씁니다. 자, 컨트리 리포트 2023 한국 이런 걸 씁니다. 예. 컨트리 리포트 2023 재팬 뭐 이런 걸 쓰겠죠. 예. 작년에 나왔던 컨트리 리포트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 동의하실 분도 계시고 안 하실 분들도 저는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통화정책. 야,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긴축적으로 3.5 유지하는 거 잘하고 있다. 아, 둘째,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그리고 향후에 한국 정부 쓸 일 많은데 고령화나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긴축 재정하는 거 잘하고 있다. 맞아요. 그렇게 썼어요. 썼습니다. 예, 그렇게 거기에 썼어요.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써 있는 걸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것까지 얘기해요. 그거 얘기하면서 기재부도 잘했다고 얘기하고 자화자찬, 잘하고 있어. 한국은행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뭐냐?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요렇게 우리가 수출 중심 경제니까 한국이 수출 중심 경제니까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을 때 굳이 뭐 금리 조금 내려서 재정 정책 더 풀어서 경제 성장률 0.1% 올리려고 하지 말고 요때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잘 기다려. 잘 버텨. 물가 내려오고 물가 잘 잡으면서 잘 버텨.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구조 개혁해. 예. 그 얘기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얘기는 잘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프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구조 개혁이 예.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예. 이제 일종의 이제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사실은 구조 개혁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더디다고 생각하고 거의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편인데 예. 굳이 그걸 비유하자면 환자를 수술하려고 마취를 시켰어요. 예. 마취 시켜놓고 개복을 했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마취하고 개복했으면 수술해야죠. 음, 근데 수술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음. 뭐 우선은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누군가는 좋아지지만 누군가는 나빠지는데 그렇죠. 누군가가 좋아지는 건 아주 좀 긴 시간을 두고 좋아지고 누군가가 나빠진 건 짧은 시간 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인기가 있는 정책이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해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중요한데 음, 그걸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음.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 뭐 여러 막 되게 거명하신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우연히 제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10분 얘기하면 그분들이 30분 얘기하는 그런 아, 예. 제가 발표자인데 예. 오히려 제가 들을 얘기가 더 많았던 되게 귀중한 시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 하면 조금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약간 우리가 지금처럼 하면 이거 다음 먹거리도 잘 안 보이고 그렇죠. 예, 좀 우리가 좀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 느낌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핑키핑키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대로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다 맞물려 있는 건데 네. 이건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렇죠.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또 굳이 희망을 찾자면 연초니까 희망을 찾아서 각종 뭐 외신이나 이런 걸 접하다 보면 우리만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가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구조조정도 네. 해야 되고 혁신도 해야 네. 되고 미래 성장 먹거리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독일이나 미국도 그냥 양극화도 심하고 독일도 뭐 경제 성장률도 나쁘고 아주 이쪽 저쪽에 다 발목이 잡혀 있어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
그러면서 뭐 그 이렇게 그 과거의 독일이 아니네. 그럼 좀 우리도 좀 쉬어가도 되나? 뭐 이런 아, 이런 어떤 예. 그게 그나마 어떤 그러니까 쟤들도 나빠라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떤 희망이 되는 예.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쁘니까 우리도 그냥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뭐 아니한 생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숙제가 많은 나라잖아요. 숙제가 많아요. 문화한 네. 나라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뭐 독일을 비교하시면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저희보다 좋은 그렇구나. 저희보다 좋은 상태에서 지금 그 시련을 맞은 나라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도 잘한 거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중진국이었다가 몇십 년 안에 선진국으로 들어간 사실 개발도상국 중에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럼요. 그걸 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냐라고 보면 뭐 산업에서 굉장히 고급 부가가치 산업으로 빨리 전환을 했어요. 저희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굉장히 역동적으로 전환을 잘했어요. 예. 그거는 여러 가지가 다 잘 맞은 거죠. 사람들도 준비가 잘 돼 있었고, 그러니까 훌륭한 인적 자원들도 있었고, 뭐 방향 설정도 좋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선 하다가 자동차 하다가 전자 하다가 지금 반도체 하고 2차 전지 하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잘한 건 있는데 사실은 독일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그렇지. 지금 이 상황을 맡고 있다라는 게 첫 그럼요. 번째. 예. 두 번째는 숙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냐하면 물론 너 한국인이니까 너 한국만 네가 생각하니까 한국계 뭔가 약점이 커 보이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평가해봐도 고령화 같은 거 닥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출산율 얘기 지금 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럼 이제 이게 한두 개에 물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늘 북한도 있고. 북한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진국형 경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렇죠. 이제 예.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데 생산성은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음. 떨어지는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 예를 들어 미국에 비해서 생산성 격차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바꿔 생각하면 뭐냐? 인구도 줄 건데 앞으로 생산성도 안 돼. 그럼 저희가 보통은 경제 성장 아까 잠재 성장률 얘기 잠깐 드렸지만 경제 성장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결국 얼마나 많은 공장이 있냐, 그러니까 그렇죠. 자본 얘기고요. 예.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있냐, 인구 얘기고 얼마나 생산성이 높냐의 그렇죠. 이 세 가지인데 거기서 벌써 자본은 사실 이미 저희가 생산해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경제학 이론도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인구 부분에서 약점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 가장 빠릅니다. 인구 감소 속도 가장 빠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생산성도 지금 2000년대 중반에 미국의 한 중반까지 60 몇 %까지 미국을 따라잡았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지금 다시 50%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 OECD 평균 잡으면 미국이 한 80%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생산성이 추세적으로 낮아서 결국은 선진국들 앞으로 못 따라잡는 거는 고사하고 앞으로 추락하는 것에 속도를 늦춰야 되는 것에 어떻게 보면 방점을 찍어야 될 수도 있다. 비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숙제가 많은 나라인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지금까지의 전망으로 보면 교수님 전망으로 보면 크게 꺾이지는 않겠다. 금리가 인하하더라도 우리도 뭐 한 2% 고작 후반 정도에서 머물 가능성, 금년에도 그럴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런 상황에서 개인의 어떤 재물할지 현금 흐름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불리한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숙제도 많은 나라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 나가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본인들의 경제 활동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그리고 예. 불확실성의 거의 이제 큰 불확실성의 거의 끝 국면의 상황에서는 예. 우선은 당분간은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고 저희 얘기하죠. 자산을 되도록이면 계란을 나눠 담으시는 그러니까 하나의 얘기가 이런 거예요. 저희가 금 가격 최근 들어서 계속 좋았다. 코로나 이후에 막 금 가격이 막 3.5배가 뛰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금 가격도 단기적으로 어제 그저께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기적인 변동성이 곳곳에 숨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야 이게 좋을 것 같아. 여기다 100%를 가시는 것보다는 나눠 담는 것이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보기에 터닝 포인트는 언제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점점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될 겁니다. 예. 연준도 사실은 깜빡이 켜고 핸들 꺾지 음. 깜빡이 안 켜고 핸들 꺾진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그런 곳은 그렇죠. 아니니까요. 예. 그러면 연준에서 나오는 깜빡이들을 잘 보고 음.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어떤지 좀 보시고 음. 그것에 따라서 자 앞으로는 이쪽이 좋겠다, 저쪽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한쪽의 쉐어를 좀 늘리시는 것도 괜찮지만 당분간은 한 올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여러 군데 나눠서 담아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기에 금리가 이제 내려올 때 보통 벌어지는 일이 지금 저희 미국 국채 2년물, 10년물 보시면 원래는 장기로 갈수록 국채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2년물이 10년물보다 국채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평소에 보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게 10년물이 더 높다고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국채 금리랑 국채 가격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금리가 높다는 건 가격이 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10년물 금리가 낮으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그렇죠. 2년물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가격이 싼 겁니다. 음. 근데 요게 금리 인하기에 오면 다시 정상화가 보통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장기 금리가 예.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겠죠. 그럼 예. 장기께 좀 싸지는 가격, 예. 그러니까 장기가 올라간다는 말을 제가 잘못 드렸어요. 예. 장기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속도가 좀 더디고 예. 단기는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게 내려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가장 빠르게 내려오고 2년물은 그거 다음으로 빠르게 내려오고 예. 10년물은 그거 다음 빠르게 예. 내려오니까 요 사이에서 사실 채권 가격을 계산하셔서 장기 국채 같은 거 보유하시는 거 뭐 미국을 보신다면 그리고 혹은 우리나라도 보신다면 뭐 장기 국채 보유를 약간 늘려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실 거다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구조조정 이야기할 때 무슨 뭐 개인들 무슨 실업이나 무슨 뭐 직장의 구조조정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송을 들으시면서 꼭 개인의 자산의 구조조정도 장기적으로는 꼭 생각을 해보시라. 우리 구조조정 이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네.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개인 자산이 80% 정도가 부동산에 몰려 있는 나라와 일본도 이렇지는 않잖아요. 일본도 금융 자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네네. 저축이 많은 나라고 미국은 뭐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거를 집을 다 팔고 지금 당장 주식으로 갈아탈 수는 없으니 이게 조금 좀 안정화되기 시작하거나 뭐 혼란기일 때나 어느 때건 간에 지금 자산의 포트폴리오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지배에서의 비중을 좀 낮추고 국부 자체가 조금씩 주식이나 금융시장 쪽 또는 예금 쪽 이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게 전체 개인들의 자산의 밸런스 그다음에 국부의 밸런스도 균형도 좀 맞아가면서 우리가 좀 건강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 그것에 있어서는 음, 정부가 음. 정책 당국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가계부채가 왜 늘었을까? 우리나라는 주로 가계부채가 70% 넘게가 주담대니까 이거 주택담보대출을 조금 누르려면 결국은 자산 가격이 좀 빠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주택에서 조금 빼서 딴 데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금융당국은 이거 뭐 DSR 같은 거 어떻게 적용할지 뭐 이런 거 만져야 되고요. 예.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2% 내려와도 금리를 생각보다 높게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산 가격을 좀 빼거나 혹은 그렇죠. 가계부채를 눌러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특히 예금 쪽으로 좀 가도록 해야 예. 되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 야 2% 너네 물가 안정한다며 물가 2% 하는데 왜 금리 안 내려? 그냥 경제 이러다가 야 침체로 가면 어떡할래? 이것도 어떻게 할지. 그렇지. 사실 예전에 이그젬플이 있어요. 예. 스웨덴 같은 데서도 2010년대 초반에 자산 가격이 너무 뛰어갖고 물가 내려올 때 물가 내려오는 것보다 금리를 높게 스웨덴 중앙은행이 유지했다가 1년 반 만에 폐기했습니다. 국민들 반대가 너무 심해갖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는 리세션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벌어지니까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쉽지는 않지만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게 결국은 정책이라는 부분이니까 그 결국은 좀 벙벙한 결론이긴 합니다만 정책이 더 세련되고 정책이 조금 더 예리해야 되는 거죠. 참 고민스러운 경제 정책입니다. 그게 네. 경제라는 게 계속 양면이 있고 다면적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또 이쪽이 걸리고 네. 저렇게 하면 저쪽이 걸리네요.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의 경제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